유물론의 독단도 방지하고 광신의 위험성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순수이성 비판을 썼다. 그게 학자적 정신이죠. 아련하게 생각한다든가 하는 걸 노출한다는 태도 자체도 방지한 태도죠. 항상 타인에 대한 존경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전도 방식. 정말 무례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십자가 생각하는데 들고 다니는 사람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다 존중받아야 해. 지향하는 바는 다 근본적인 윤리와 통한단다.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도 자칫 도그마틱한 종교를 연상시키는 주입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거는 안 된다. 천적 지혜라는 게 사실은 세월의 지혜 플러스 경험의 지혜잖아요.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요? 자기 동네의 세월의 지혜, 경험의 지혜를 그 그럼 좋고 나쁨, 덕과 악덕의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인데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칸트의 정신을 끝까지 나와서 한계 설정으로만 말한다면 매우 존경할 만한 자세고 우리가 언제나 따라가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명제적 진리 바깥에 있는 걸 마치 명제인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기본적인 논리 위반인 거예요. 완성의 가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금기를 깼다고 봐요. 주관적인 체험, 그것도 아주 매우 숭고하고 신비한 체험의 영역인데 그걸 언어로 담아서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오염된 것이고 명가명, 비상명. 근데 이제 굉장히 저의 가슴 울린 말이 철학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 저건 학문은 아니야. 나 철학하는 사람인데 그 철학은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아닌데 이게 철학의 본령인데 사실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얼추 인텔리전스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내넷에 지각하고 막 이런 걸 막 연결시켜서 마치 덕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미국에서 제일 유행이에요 지금. 너무 교조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민사회 룰을 깨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충분하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거는 그 영성이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이비 영성이야 사이비 영성. 그럼 당연하지. 왜냐하면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지. 카트주의자 건전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신 모양이야.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까지의 또 얼마나 또 뭐 피해의식이라고까지 하면 너무 지나친 표현이 되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그런 표현이 나오는 거고 또 대부분의 또 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사람을 많이 보면 자연히 종교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는 건 난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도덕도 칸트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 도덕 종교로 이렇게 나아가지만은 그 칸트는 그 유물론도 정말 방자한 유물론의 독단도 그 방지하고 광신의 또 이렇게 위험성도 방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순수이성 비판을 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칸트가 과학을 그 자연과학적인 방법만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의 경우도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쭉 전개해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독단을 자기는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학자적 정신이죠. 그리고 뭐 인간 존엄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사고 방식에서 더군다나 다른 사람을 가련하게 생각한다든가 하는 걸 노출한다는 태도 자체도 방지한 태도죠. 그렇죠. 그런 건 노출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항상 타인에 대한 존경이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되고 그건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타인에 대한 존경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윤리적인 사람의 기본 태도죠. 저는 한 발짝 더 나가면 이제 그런 아까 좀 광신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도 비판의 대상이라고 보지만 그 영적 가치, 영성의 가치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저는 금기를 깼다고 봐요. 좀 더 건전하다면 그거는 말해서는 안 되는 영역, 주관적인 체험, 그것도 아주 매우 숭고하고 신비한 체험의 영역인데 그걸 언어로 담아서 이런 영역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오염된 것이고 명가명 그러니까요. 비상명.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언어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위트겐슈타인은
말에 담지 말라, 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서 끊임없이 말했잖아. 어떤 방식으로? 나름의 은유와 비유 방식으로 끊임없이 말한다고. 논리적으로 말하지 왜냐하면 않죠, 최소한. 그렇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렇게 예, 얘기하잖아. 예. 나는 그러나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벽에 계속 무모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을 나는 그러나 폄훼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절실하면 절박하면 또 저렇게 얘기하겠느냐라고 나는 그걸 존중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학문의 영어로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관적인 그렇죠. 체험 영역이 일기로 말하건 자신의 사적인 언어로는 개인적인 그 견해로는 말해도 그걸 학문의 영어로 최소한 명제적 형태로는 얘기 안 하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노력했던 측면이 있는 거죠.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맞다고 봐요. 근데 칸트 윤리학은 방대하게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그럼 칸트 윤리학의 그 어떤 그 어프로치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되는데 나는 그렇지만 않죠. 칸트는 기본적으로 아까 요청 말씀도 네, 하셨고 네. 또 하나 정말 정말 중요한 개념이 네. 악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악퉁이라는 게 사실은 뭐 존중 이렇게 존경 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존경이라기보다는 놀람이잖아요. 놀람. 깜짝 놀라는 거. 놀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따오마이제인이랑 동일한 뜻으로 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은 어떤 것이 딱 나타났을 때 놀람을 동반한 존경심이 생기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갑자기 얘기가 그렇지만 성리학에서 경개념하고 똑같아요. 경개념도 네, 그렇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경이라는 말이 항상 외경이라는 말을 네, 쓰는 네. 이유도 사실 그래서 그런 건데 그게 히랍의 그 다이몬 개념하고도 통하고 그리고 말씀 드렸던 대로 그 따오마이젠이라는 개념, 경탄이라는 개념으로 통하는데 어쨌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도 일단은 그런 어떤 이념적인 게 싫으신 거지.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그걸 거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학문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거는 많이 넘어섰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칸트의 정신을 끝까지 나가서 한계 설정으로만 말한다면 매우 존경할 만한 자세고 우리가 언제나 따라가야 될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한계 설정을 넘어서 그런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 요청될 수 있어를 넘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얘기가 곤란해요. 거의 모든 종교인이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예. 그리고 나는 아까 얘기하신 예. 부분 중에서 한 부분은 조금 그 견해가 좀 달리하는 부분이 나는 그 선생님 우리가 이제 사범대에서 선생님 가르치니까 선생님의 자세로서 아이들한테 더군다나 선생님은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그런 표현을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종교적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뭐 하여튼 좋은데 그런 표현을 조심해야 된다. 명시적으로 아이들한테 그런 식의 얘기를 안 하는 게 좋다. 왜 그런 취지로 얘기하셨는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나는 선생님이 어때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특히 도덕 선생님이 바로 그러한 조심스러운 접근과 특히 그 개신교도들의 그 전도 방식 이런 방식은 정말 무례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저급하고 그 민폐이고 그다음에 오버하는 거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고 난 이렇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십자가 생각하는데 들고 다니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도덕 선생님도 자칫 그런 어떤 도그마틱한 거의 종교를 연상시키는 그런 그 가치 이념을 애들한테 이렇게 주입하는 보여주고 것 같은. 주입으로 오해받을 언행을 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은 나는 가장 바람직한 도덕 선생님은 어떠냐면 그걸 명시적으로 애들이 아직 그 수용할 만한 그런 단계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자기의 영성을 노출하면서 막 영성이라고 말하는 걸 설명하고 준비하는 애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것을 내면적으로 갖고 가면서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애들이 갖도록 하는 거는 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들은 근데 관심은 거기에 다 있어. 선생님이 종교에 대한 수업을 한다 이거야. 그러면 애들은 결국 뭘 묻냐면 그런 선생님은 어떤 종교를 가지세요? 꼭 묻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종교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선생님마다 다를 수 있지. 그 뭐 불교일 수도 있고 기독교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래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종교를 가질 수가 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그래서 거기에 이르는 방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인데 다 존중받아야 해. 그리고 지향하는 바는 다 근본 정신에 있어서 근본적인 윤리와 다 통한단다. 그렇게 설명해 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바로 그러한 자기가 애들한테 노출한 종교적 지향에 대한 어떤 그 경건한 태도 이런 걸 통해서 아 선생님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닐 수가 있군요 라는 느낌으로 애들이 갖도록 하는 그런 정도의 내공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선생님이 도덕성에 대해서도 항상 가지고 있는 게 나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 견해에 그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신앙을 신앙으로 설명한다면 네. 근데 그 신앙을 마치 학문이고 진리인 것처럼 말한다면 그거는 대단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자유주의 기반을 무너뜨리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법의 영역과 독의 영역을 나눈 건데 법의 영역이 무너지면 저는 절대로 시민사회 영역이 무너지면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머독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자꾸 머독 말씀하셔서 죄송한데 머독이 살았던 시절이 그 활동했던 시대가 소위 이제 과학주의가 제일 많은 시대였어요. 그렇죠. 코레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생물학 가지고서 이제 하던 때였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좀 유 선생님한테 저희 어떤 사정을 하소연을 하고 싶어요. 제 사정을. 그러니까 그 머독이 한 말에 그 굉장히 그 저의 가슴을 울린 말이 철학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말 하면 너무 뭐라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 좋은데 선생님 말씀대로 다 좋은데 학문은 아니야. 나 철학하는 사람인데 다 좋은데 결국에는 철학은 아니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독 입장에서 머독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철학의 본령인데 사실은 라고 생각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 같은 분들 때문에 또 굳이 전공 영역으로 메타 진술을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비트겐슈타인이 했던 것 나는 일종의 메타 진술이라고 보거든요. 말할 수 있는 건 분명하게 말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침묵하라라고 얘기하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일종의 메타 진술이에요. 그러면 그 진술 자체의 진위에 대한 논의는 밖에 있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대체로 진짜는 명제적 진리 바깥에 있거든요. 아니 그것도 인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명제적 진리 바깥에 있는 걸 마치 명제인 것처럼 말하는 건 이건 기본적인 룰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룰 위반이니까 그것만 하지 않고 말해달라. 그래서 제가 독일리학자들이 싫어요. 룰 위반하지 않고 얘기하는 건 얼마든지 받아들인다는 독일리학자들이 그냥 인간에게는 덕이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렇게 키워나가면 좋다 그러면 저는 덕일리학자예요 그러면. 근데 이걸 자꾸 덕이라는 걸 이렇게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요새 애들은 가관이더라고요 정말. 뭐 데이비드 러셀 뭐 이런 친구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건 뭐 이름도 무슨 뭐 버추얼 무슨 뭐 버추 인텔리전스 뭐 이런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기 내넷에 지각하고 막 이런 걸 막 연결시켜서 마치 덕을 가지고서 과학적인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는 선생님 말씀대로 굉장히 우매한 측면이 있죠. 그걸 뭐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부정하시잖아요. 아니 그런 영역이 그래 그걸 자꾸 과학적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머독처럼 차라리 야 과학은 철학 아니야 이런 거 오히려 심플한데 결국에는 지가 쫄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컴플렉스 때문에 어떻게 이제 과학적으로 막 설명해 보려고 막 이러는 추세가 근데 미국에서 제일 유행이에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아니, 과학의 권위가 뭐 압도하는 시대에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덕윤리가 유행이라고. 그런 식의 덕윤리가 말도 안 되는 짓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 미국에서는 그렇게 과학주의로 나가서 그렇게 가고 나서는 결국은 결핍을 느끼거든. 그게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롤스 나오고 그럴 때부터 그게 요청되니까 나온 거 아니야. 롤스 같은 사람이. 사회윤리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이제까지 지금 부정해왔던 그거를 다시 끌어들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정쩡하게 타협한 게 덕윤리 아니겠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덕윤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너무 교조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시민사회 룰을 깨요. 깰 수밖에 없죠. 자꾸 깬다고요. 기본적으로 보수주의를 단단하게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덕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결정만이 알지. 규범 다 만들었는데 얘는 유독하니까 오케이 너 봐줄게.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주의로 가는 거죠.
아니 아리스토텔레스의 실천적 지혜라는 게 사실은 세월의 지혜 플러스 경험의 지혜잖아요. 그렇죠. 그 동네에선 통용이 돼요. 그렇죠. 그 동네 벗어나면 통용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뭐 하자라는 얘기는 자기 동네의 세월의 지혜, 경험의 지혜를 결국은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덕과 악덕의 기준으로 삼자는 얘기인데 그거야말로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너무나 분명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이건 논란의 대상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분석이 필요하고. 덕윤리는 전통 윤리로 돌아가자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 누가요? 덕윤리. 덕윤리요? 예. 아니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이제 또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예, 변질되고 너무 변질되고 그 수준을 훨씬 이제 너무 변질돼가지고 걸어 나가는데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명백히 누가 그 덕과 부덕을 결정하는 결정의 근거가 뭐냐? 그 독립적인 이론적 기준을 설정하는 순간 덕윤리는 부차적인 게 될 거고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유독자에게 맡기는 건데 유독자에 맡기면 누가 유독자는 또 순환 논쟁에 빠지게 될 거예요. 결국 거기서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유독자는 뭐 실천적 지혜를 지닌 자, 다시 말해서 결국은 뭐 세월의 지혜, 거기다 경험의 지혜가 결부된 누군가의 이야기. 그건 자기 공동체를 얘를 벗어나서는 아마 그 보편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거의 결국에는 우리 시대에는 이게 밸런스의 문제인데 물론 이제 선생님의 그 학문적 언어로 얘기해라. 그 과학만 학문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어쨌든 간에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었거든요. 가치 서열 문제를 선생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가치 서열이 제 입장에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우리는 저 지도 교수님 덕분에 막스 쉘러의 가치 서열 많이 배웠어요. 그렇구나. 익숙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근데 나는 막스 쉘러의 얘기로 했지만 저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휴미 똑같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얘기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함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출발이 다른 거예요. 출발. 저기 가치의 객관성에 좀 더 이렇게 그걸 두는 것이고요. 휴먼 가치는 결국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러나 인간의 보편적인 인간 본성의 구조로부터 모두는 필연성을 확보할 수는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가치의 객관적 서열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고 그것은 이제 취미의 섬세함 취미를 가진 판단자 그리고 어차피 취미로부터 도덕도 나온다고 보니까 취미의 영향이 도덕의 영향도 거기에 뭐 포함된다고 휴먼 보니까 그 섬세한 취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은 반성적인 걸 통해서 그게 개선되고 교육되고 더 섬세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보면 그래요. 실제로 그 흉도 인공하게 설명하면서 미스테리어스 포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원래 주어진 거예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객관적인 가치 말씀하셨지만 이게 객관적인 가치가 환원이 되면 그것이 그걸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로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것이 환원되지 않는 객관이면 주관하고 만나요, 실제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주관하고 만난다는 점에서는 휴마구의 공통적인 어떤 지반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 양반이 되게 교묘한 게 그 객관적인 가치 서열의 구조에 관해서 말 안 해요. 있다고만 말하고. 왜냐 구조를 말하면 환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데 피라미드의 꼭지점이 없다니까요. 저는 이 양반이 자신의 종교적 색채를 숨기기 위한 안개지수라고 봐요. 그건 마지막까지 다 끝까지 계속 그 안개지수를 가지고 가요. 하고 싶은 말은 뭔지 너무나 분명한데 그 얘기를 하면 결국 신이다. 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에이 하고 돌아설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욥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드러나죠. 뜻대로 하옵소서. 특히 제 8장에 자기의 종교적 지향이 나타나잖아.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계속 하시는 걸로. 오늘 아주 즐겁고 의미 있게 토론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같은 책 4장, 5장, 6장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